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쟁사를 전달해드리는 더벙커 테이블의 전쟁사 이번 또 진행을 맡게 된 박종훈입니다. 자, 오늘 또 전인범 장군님과 또 김수린 생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린 생도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최근에 좀 근황을 좀 들었는데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 네네네. 장군님께서 뭘 하나 또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걸 또? 재회고록을 했는데 네. 저는 언제 두 분이 물어보나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목이 뭐예요? 보통 장군 전인범입니다. 아우, 보통 장군 전인범. 제목 멋있어. 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요. 앞에 이제 딱 붙여 있던데. 뜨거운 따끈따끈 신상이잖아요. 예. 그 어떤 내용이에요? 왜 보통 장군으로 했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제목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제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학들이 저의 실수와 저의 잘한 것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군인이 아닌 분들은 군대 내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해서 이렇게 했어요. 군대 내부에 어떤 폭로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 쓰는 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 출판사에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예. 3년 전에 제의가 들어왔었고요. 초안을 작성하는데 1년 반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요즘 우리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GPT가 예. 하래요? 주식도 물어보거든요. 예. 챗 GPT한테 내용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시 시대 상황만 좀 더 보강하면 잘하면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똑똑해. 그래서 한 6개월, 1년 좀 보강하고 네.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또 군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쵸. 거의 최고의 위치까지 또 올라가셨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많은 정보가 그쵸. 예,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또 이제 작정하고 만드셨으니까 그니까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네. 많은 분들한테 최초의 취지대로 오.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제목으로 썼습니다. 안에 뭐 여러 가지 폭로의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네, 보통 장군 전인범 많은 분들께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 장군님이 꼽으신 최고의 명장 탑 10. 이거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명장들을 보셨는데 여기서 탑 10을 꼽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의 선정 기준이 뭐 어떻게 될까요? 조조라는 중국의 네.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조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이랬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병사의 일인데 그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전쟁이 과학이냐 술이냐 영원한 퀴즈거든요. 못난 장군 잘난 장군을 따진다는 게 쉽지가 않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명장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명장은 전략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일종의 촉 같은 건가요? 센스, 그렇죠. 센스. 센스. 전쟁 센스. 우리 박 대표님께서 경제를 여러 가지 다루고 계시는데 네. 네. 특히 주식이라는 걸 보면 그게 과학이 있는 듯하지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돈을 계속 버는 사람은 나름대로 감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 감각이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많이 잃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게 경험에 쌓이는 거죠, 의해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서. 솔선수범.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상황에 예.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적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꼽고 싶은 그 요소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란 거는 내가 내 조직을 어디로 이끌고 싶은가.
그거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사실은 포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뭐 할 말도 하고 그러는 걸 봐서는 스탈린은 하여튼 악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주 기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장군님께서 네. 지금 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의 뭐 구글 입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아,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군님께서 뽑으시는 그 명장 누가 먼저 명장으로 딱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겠죠. 정말 진짜. 그렇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성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성웅 이순신 장군님을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기 위해서 위대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찌됐건 일본을 통일을 시키고 사무라이 제도라는 것을 굳건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 명나라를 굴복시키겠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우리가 일본이고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입혀서 미워는 하지만 군인으로 보면은 이 사람도 명장 대열에 빠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동안 공부했지만 나폴레옹 전 때. 정말 나폴레옹 대단했어요. 진짜 천재 아니에요? 알았어. 천재? 나폴레옹도 천재지만 예. 그 천재가 있기 위해서 천재적인 적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웰링턴 장군이 그 워털루에서 우리도 이겼잖아요. 배웠죠. 네. 그렇지만 그분 못지않게 저는 러시아의 쿠투소프 장군을 제 나름대로는 아주 좋아해요. 쿠투소프 장군. 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속전속결을 원했는데 늘 하듯이 러시아군이 일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후퇴를 했잖아. 그리고 후퇴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를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추운데. 그러니까 모스크바까지 갔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던 길에 박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고상했느냐? 이 쿠투소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투소프 장군이 처음에 후퇴했을 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죠. 마치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겁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쿠투소프 장군이 저만 믿어주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장군님이 말하신 그 굳은 심지가 딱 잊지 결단력? 않고서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논할 사람은 아니야. 아, 오늘 원할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만 저는 언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지금 이순신 장군님 이분은 그냥 여기 이제 박제가 되어 계신 네, 분이죠. 네, 저기 네. 위에 계신 분. 그분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에 있게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네. 또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존재에 또 그런 일격을 가했던 예. 쿠투소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 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진주만을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때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계획을 만들었어요. 일본 장군인데 해군 제독이야.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했지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임무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계획을 해가지고 진주만을 성공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명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일본 입장에서는 진주만은 공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요? 미완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태평양 함대를 몰살을 시키면 미국이 못한다.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웬걸 전함들은 격침을 시켰는데 하필이면 항공모함들이 진주만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진주만에 군수 시설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공격을 안 했어요. 혹시 반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미완의 완성이다. 미완의 성공을 거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10명 외에도 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군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가치관, 나라에 대한 충성, 임무에 대한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일단 하고 명단을 한번 달아볼 테니까 네. 네네. 순위는 두 분이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는 자. 우리 장군님이 예. 순위 안에는 못 들지만 정말 뛰어난 아, 순위 명장들. 안에 넣고 싶은 그런 분들을 지금 진짜 어찌 보면 다뤄봤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조금 맞아요. 다를 것 같아. 일단 장군님께서 뽑으시는 그 명장 이제 10인인데 그 중에 누가 먼저 명장으로 딱 떠오르십니까? 우선 롬멜이라는 사람, 롬멜. 에르윈 롬멜. 예. 롬멜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초급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여러 차례 엉뚱한 일에 휘말렸어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가 그랬는데 가보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아군 포탄을 맞는다든지 그럼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명장이. 적극성, 추진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만 가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조용하니까 더 들어가서 쉬고 있던 적군 100명을 몇 명이 잡아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큰 전과를 그 당시에 올렸어요. 롬멜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Infantry Attacks, 우리는 롬멜 보병 전술이라는 책, 그 이름으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그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추진력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이야. 근데 장군님 그 롬멜이 거기 100명이 숨어 있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없었으면 그 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 아니에요? 말을 안 듣잖아. 윗사람이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부하. 또 시키지 않았는데 해가지고 말썽 일으키는 대부분의 윗사람은 야 임마 시키는 것만 해. 괜히 너 혼자 나서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지. 왜냐하면 롬멜이라는 사람이 초급 장교 시절에도 자기 부하들한테 신뢰를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시 상황이고 하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북부 아프리카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던 이태리 군을 지원을 해서 그 당시 영국군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분이 이 롬멜이에요. 롬멜의 그럼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인가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회를 잡는 그런 독단 능력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야. 그래서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히틀러도 시기할 정도의 그리고 연합군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서부 방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르망디를 비롯해서 거기를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 사건의 연루가 됐다고 그래서 조용히 사형을 당합니다. 끝이 되게 안타깝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 사막의 여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술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우라는 표현을 쓴 건가요? 그때 당시에? 롬멜이 그 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됐을 때는 예. 아프리카 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기가 저하돼 있고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이런 부대를 어떻게 그러면 인류 부대로 만들었느냐. 소부대 전투를 많이 시행을 했어. 질 수 없는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기니까 예.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신화가 생기는 거지. 야, 우리는 질 수 없어. 뭐 이래가지고 사기를 올려가지고. 그러면 자 롬멜 장군이 일단 명장으로 나왔고요. 자 다음 장군은 어떤 장군일까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멋있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말을 타고 뭐 앞장서서 전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쓰러져가는 부대를 갖다가 뭐 다시 키웠다든지 패배 직전에 있는 전투를 뭐 돌렸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야. 한마디로 뭐 영웅 같은 군인은 아닌 거네요. 영광이 있었던 그런 건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 닥쳤을 때 그 조용한 성품과 조직력, 관리 능력 이런 게 뛰어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분이 그거를 슬기롭게 잘해서 뭐 영국군이다, 호주군이다 이런 군대들을 잘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유럽 전선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그런 분이에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전장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패튼 장군이라는 분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네. 패튼 장군이 오히려 말 대신 탱크를 타고 돌격하고 돌파를 하고 적을 포위하고 뭐 이런 걸 했다면 예.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선을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하모니를 이렇게 만든 그런 분입니다. 연합국을 그렇게 좀 주무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판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하나는 동맹군하고 같이 싸우는 것보다 네. 어려운 일은 동맹군 없이 싸우는 것이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런 나라들을 다루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를 소외를 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서 막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민주당이십니까? 공화당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국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예.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정치적 중립.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센스가. 센스가 있으시네요, 역시. 네네네. 예. 이분이 어떤 큰 전투를 뭐 성공으로 이끌고 뭐 이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 그런 장군이었다. 예. 관리하고 판을 읽는 그 네. 능력에서 그래도 명장으로서 또 네네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명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전인범 장군님께서 보고 싶으신 다음 명장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늘 두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그 십자군 전쟁의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탈환했던 살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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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딘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독교나 그다음에 유태교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바탕을 좀 마련했다. 이 살라딘이 큰 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예. 아주 괜찮았어요. 연금술, 그러니까 쇠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연금술. 예, 이런 것도 좋았고 무기들, 그러니까 갑옷 같은 거 만든 거 옛날에 그 보면은 아주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지형을 보는 그런 것보다도 네. 국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분이 갖고 있었던 거지. 군인이지만 정치도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국가의 힘을 얘기할 때 외교력, 문화, 경제력, 군사력 요 네 가지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네 가지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시야를 가졌던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 용기를 갖고 있고 기본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큰 틀을 다 갖추신 분이네요. 장군이자 지도자. 그 중동에선 살라딘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회교도들 입장에서는 또 중동인으로서는 예. 살라딘이 한 이순신 장군?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이상이요? 그 이상이요?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완전히 그 문화 자체 그 문화의 장수 이상의 예. 예, 그런 분으로 평가를 하고 살라딘. 있어요. 살라딘 엄청난 분이셨네. 예. 이거 많이 이제 예전에 전쟁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 네. 거의 끝판왕이 살라딘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분의 명장이 나왔고요. 자, 네. 다음 명장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프리드리 대왕, 프리드리 대제, 뭐 프리데렉 대왕. 예. 프리드리 대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군인이라는 집단이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직업이었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갑옷도 사고 아, 그래요? 칼도 사고 그럼 나 이거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또 돼요? 안 하는 거지. 서양에서는 그렇게 했고 예.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징집을 했지만 예. 서양은 일종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가 공화국을 하면서 징집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징집을 하면 군인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군기를 유지하고 분명히 죽는 줄 아는데 어떻게 돌격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 전에는 자기가 돌격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잖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입고 있던 갑옷이나 칼을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몸을 뒤져가지고 금화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가고, 땅을 뺏고, 거기에 있는 노예들을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도 주고, 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군대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나폴레옹 시대는 징집을 했는데 프리드리 대제 때부터 이 징집하는 것을 정말 체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징집된 병사가 있고 직업 군인들이 있어서 직업 군인들이 징집된 병사들을 통제를 해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규율을 만들고 장교, 부사관, 병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게 이 양반이야. 군대를 만들었네요. 지금. 그냥 지금의 군대. 현대의 군대. 예. 그리고 프러시아를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국가로 만든 거예요. 예. 과거에 여러 이제 군대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 프리드렉 대제의 이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니까 지금까지 현대 군대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가장 이게 효율적인 어떤 군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는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깃발을 쓴다든지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알려주는 전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같이 무전기가 되고 지금은 뭐 카톡도 되고 뭐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부대 크기는 똑같은데 그 담당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논하는 거는 이 프리드리 대제가 그런 골격을 만들었다라고 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틀을 만드신 분이니까 또 명장 중에 또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